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썬킴의 세계사 완전 정복의 귀염둥이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다 알아요. 다 알아. 하지만 사랑을 모르는 남자 사모남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좋으신 분 있으면 중매, 중신 적극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왜 칭따오 맥주가 칭따오에서 만들어졌는지까지 말씀드렸죠. 그 독일의 그런 그 식민지 확장 정책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거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그 청일 전쟁이랑 삼국 간섭 잠깐 말씀드렸죠.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동아시아 역사, 특히 중국 역사, 일본사 할 때 다 다룰 거니까 여기서는 잠깐 맛배기만. 자,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서 프랑스와 영국이 손을 잡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프랑스와 영국이 손을 잡은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다시 아시아로 넘어가 볼게요. 1905년 아직 1차 대전 터지기 전이에요. 1905년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물론 이완용 금마야가 이토 히로부미한테 나라의 외교권을 넘겨버린 을사늑약도 1905년에 있었지만 1905년은 러일 전쟁이 터져버려요. 러일 전쟁, 러시아와 일본이 이기죠. 그때 유럽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시아에 있는 일본이 러시아를 이겨?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와 프랑스가 아까 동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철도 만들어주고, 그렇죠. 러시아와 프랑스가 동맹이고, 또 일본과 영국이 또 동맹이었어요. 러시아와 일본이 붙었는데 프랑스는 러시아 편, 영국은 일본 편,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했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근데 알고 보니까 남편은 기아 타이거즈, 부인은 롯데 자이언츠 팬인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여보, 우리 주말에 TV 볼 때 서로 싸우지 말자. 당신은 물론 기아 타이거즈 팬인 걸 아는데 아따 그 시기 그 롯데 응원하시오. 나가 그냥 TV를 또 하나 사재. 이래가지고 미리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와 영국이 미리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더라도 우리는 끼어들지 말자.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유럽은 두 패거리로 나눠졌어요. 크게. 러시아, 프랑스, 영국 한 패. 그렇죠? 러시아, 프랑스, 영국. 잘 보세요. 이게 1차 대전까지 연결돼 버려요.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 한 패거리. 그런 다음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한 패거리. 이렇게 양강 구도가 됩니다. 근데 이 양강 구도가 어디서 꽝 터지냐? 바로 유럽의 화약고라고 하는 발칸반도로 내려가야 되는데, 빰빰. 발칸반도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반도니까 이탈리아 반도 그 근처에 뭐가 있겠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크로아티아 축구 잘하죠. 이 나라들이 다 있는 불가리아, 이게 발칸반도인데, 잠깐 여러분 오디오 퍼즈 하시고 세계지도, 유럽지도 보신 다음에 발칸반도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고 시작하세요. 안 그럼 이해를 못해요. 잠깐 퍼즈 똑똑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위치 파악하셨죠? 아무도 그걸 반도로 안 봐요. 그게 왜 반도야? 엄청나게 뚱뚱한 큰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게 반도였어? 네, 그게 바로 발칸반도 맞습니다. 이게 유럽의 화약고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쩐지 화약고다 보니까 우리가 그 발칸포 있잖아요. 그 발칸포 다다다다. 여러분, 친구가 누가 그런 말 하면 전류하십시오. 그런 말 아니야. 발칸반도는요, BALKAN 발칸반도고, 발칸포는요, 태권부 할 때 VULCAN 벌칸이라고 해서 로마 신화의 불의 신 이름이에요. 둘이 달라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말 하는 친구 있으면 절교하시고. 이 발칸반도가 굉장히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딱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의 중간 팡 부딪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 역사적으로 한 번은 기독교 세력의 땅이었다가 또 한 번은 이슬람 교도의 세력의 땅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러 인종이 섞여가지고 별의별 민족이 다 생겨버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민족은 딱 하나인데, 1차 대전을 포커스를 둔다면 바로 세르비아계 민족입니다. 그리고 두 나라만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 보스니아, 물론 보스니아 헬체고비나라고 긴 이름이지만 간단하게 보스니아라고 할게요.
보스니아와 세르비아 딱 두 나라만 보시면 되는데 발칸반도에 붙어 있어요. 딱 국경을 맞대고. 세르비아라는 나라는 당연히 전체 국민 다 세르비아계 국민이겠죠.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보스니아의 나라의 한 반 정도 50%는 보스니아계고 나머지 50%는 세르비아계예요. 국적은 보스니아지만. 그래서 세르비아에서 역사적으로 쭉 모으려고 했냐면 어이 그 보스니아에 살고 있는 세르비아계 주민들 내 말 들리셔? 왜? 아이 세르비아 민족인데 왜 보스니아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어? 그 주민등록증 버려버리고 독립해서 우리 세르비아 독립국가 합쳐버립시다. 그럴까? 그럼 해보자고. 이렇게 옥신각신. 당연히 보스니아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국민 반이 떨어져 나가는데 뭔 소리야? 무슨 분리독립이야? 콱 그냥. 이건 적절한 예이지만 중국 측에서 들으면 약간 민감하게 생각하는 바이기도 한데 만약에 통일 한국이 있어요. 한반도에. 지금 그 국경 두만강 압록강 넘어서 한 50만 60만의 조선족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 그 두만강 압록강 넘어 있는 우리 조선족 여러분들 네 손가락 갖고 와야 된다. 김 사장 잔금 치러라. 네 혼자야? 이 영화 다 패러디였어요. 조선족들 보고 60년 왜 그 중국 그 주민등록증 갖고 사시오 조선족 여러분들 그거 다 그냥 갖다 버리고 우리 통일 한국이랑 합쳐버립시다. 우리 다 한민족 아닙니까? 중국 측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뭔 헛소리야. 조선족도 우리 중화인민공화국 국민들이야.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가. 자 세르비아는 계속해서 보스니아에 있는 세르비아계 주민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와요 세르비아에 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오스트리아가 보스니아를 빰빰 점령을 해버려요. 먹어버려 한마디로. 더 이상 보스니아는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오스트리아의 한 지방정부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요게 키포인트인데 그때가 이제 그 1차 대전 발발 직전이거든요. 보스니아는 이제 독립국가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제국의 한 지방 정권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당연히 오스트리아 땅이지 않습니까? 국제법적으로. 페르디난트 대공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제국의 다음 황제가 될 사람이에요. 그 페르디난트 대공이 뭘 하냐면 저 밑에 있는 발칸반도에 있는 저기 보스니아라는 나라 이제 우리 오스트리아 땅으로 됐는데 한번 내가 순수 나가볼까? 여러분 순수가 뭐냐면 어머 너무 순수해가 아니라 저기 북한산 가면 신라 진흥왕 순수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순수는 순행이라고도 하는데 뭐냐면 왕이나 뭐 황제 그 집권자가 자기가 정복한 땅을 쭉 돌아보는 거를 순수 또는 순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흥왕이 북한산을 같다란 증거로 세운 게 진흥왕 순수비예요. 어쨌든 이 오스트리아의 페르디난트 대공 황태자가 순수를 떠나기로 합니다. 아빠 왜? 저기 우리 보스니아 우리가 오스트리아가 먹었으니까 나 잠깐 놀러 가도 돼요? 거기 구경 좀 하게. 좋은 생각이야. 야, 너 보스니아 가가지고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그 보스니아 국민들한테 잘 좀 보여주고 와. 그래. 그래서 이 페르디난트 대공 오스트리아의 황태자와 부인이 기차를 타고 보스니아로 내려갑니다. 보스니아의 수도가 사라예보라는 도시인데 지금도 있죠 사라예보가요. 사라예보로 도착을 해요. 그래서 대환영식을 갖겠죠. 황태자 폐하 만세! 아이 뭘 보스니아 국민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은 발칸반도에 있는 소국이 아니라 이제 대오스트리아 제국의 일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1914년 6월 28일이에요. 1914년 6월 28일. 이제 환영 만찬을 마친 페르디난트 대공과 부인. 마차를 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데 그때 세르비아 독립 만세! 탕탕탕탕! 페르디난트 대공과 부인이
백주 대낮에 암살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건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1차 대전이 발발했다고. 이 페르디난트 대공과 부인에게 총을 쏜 사람은 18살에 가브릴로 프란치프라고 하는 보스니아 안에 있는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였어요. 국적은 보스니아예요. 민족은 세르비아지만. 이 18살짜리 이 프란치프라는 청년이 생각했던 건 이거거든요. 아니, 오스트리아 너거만 안 끼어들었어도 이런 확 그냥 오스트리아 비엔나 같은 너거만 안 끼어들었어도 우리 세르비아 독립국과 이 보스니아 안에 있는 세르비아 민족이 서로 짝짝꿍해가지고 더 큰 독립국 만들 뻔했는데 왜 보스니아를 먹어가지고 이를 다 망치냐고. 너 죽어라 빵야. 그게 명분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황태자는 사망했습니다. 당연히 오스트리아 정부는 격분을 했겠죠. 근데 굉장히 엉뚱한 짓을 합니다.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 정부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를 해요. 아니,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보스니아 정부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정상 아니에요. 물론 그 총을 쏜 그 프란치프란 청년이 세르비아계이지만 국적은 보스니아잖아요. 사건이 일어난 것도 보스니아고.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어이 보스니아 정부, 너희 나라 수도 사라예보에서 일어난 일 너희들 책임지라고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던 세르비아한테 어이 세르비아, 왜? 너 옆 나라에서 일어난 일, 보스니아에서 일어난 일 알지? 신문 보고 알았어. 너희가 책임져. 우리가 왜? 프란치프 그 총 쏜 청년이 너그 민족이잖아. 그런가? 알았어. 그런데 섣불리 오스트리아도 이 세르비아를 뭐 침공한다든지 보스니아를 침공한다든지 그걸 못한 이유가 뭐냐면, 세르비아 민족은 슬라브족이에요. 슬라브족의 대큰 형님은 누구? 러시아죠. 까딱 잘못하면 러시아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세르비아 칠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가 칠 수 있는데 뒤에 있는 형님이 저기 러시아 형님 오스트리아가 우리를 빵야 침략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러시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슬라브계 대형님인데. 그래서 눈치를 봐요. 오스트리아도. 우리가 지금 큰 소리를 쳤긴 쳤는데 세르비아에게 뒤에 저기 버티고 있는 러시아가 부담을 되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오스트리아 그 당시 황실이죠.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야, 세르비아 네 뒤에 러시아 있지? 우리 뒤에 독일이 있다. 이러면서 독일 정부에 가서 하소연을 해요. 형님, 여차 한 일이 일어났는데 세르비아 저것들이 러시아한테 빌붙어가지고 우리한테 메롱 이러는데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독일 제국 형님.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와줘야 돼요. 같은 게르만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도 일이 복잡하게 번지는 걸 싫거든. 알았으니까 생각 좀 해볼게. 일단 돌아가 있어라 오스트리아. 형님만 믿겠습니다. 딸랑딸랑. 그래서 여기에서 한 달을 허비를 해버려요. 저 오스트리아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때 독일 황제 어리버리 빌헬름 2세, 이 젊은 황제가, 밑에 있는 대신들은 다 반대를 해요. 정부 관료들은 너무 이렇게 일 크게 벌리면 복잡해지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합시다. 안 그러면 우리가 뭐 군사 지원이나 조금 해두든지. 그때 여론에 상당히 민감했던 젊은 황제 빌헬름 2세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게르만 민족이 당한다고 하는데 야! 분다봐! 당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오스트리아 전폭 지지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 오스트리아, 너가 뒤에는 우리 독일이 있으니까 너가 마음대로 해.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그때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사료들에 따르면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그 평가를 하냐면, 이렇게 빌헬름 2세가 큰 소리를 쳤어도 저기 발칸반도에 있는 저기 그 땅구석 그 촌구석에서 사라예보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이 전 세계 세계 대전으로 확산될 줄은 아무도 몰랐고 빌헬름 2세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빌헬름 2세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약간 군사력 시위만 한 다음에 독일 제국의 군사력만 약간 자랑 좀 하자,
이 정도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걸 믿고 오스트리아가 뭘 하냐면 세르비아에게 이제 오스트리아는 이제 비빌 언덕이 있어요. 어이 세르비아 너희만 뒤에 러시아 있냐? 콱 그냥 콱 밟아버려 그냥. 우리 뒤에 봐봐. 우리 뒤엔 독일 있어. 콱. 뭐?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독일을 믿고 세르비아에게 최후 통첩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세르비아에게 최후 통첩을 한 게 10개 조항 정도 돼요. 10개 조항 정도 되는데 8개 정도는 여러분 그 검색해서 알아보세요. 8개 정도는 다 세르비아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조항이에요. 그렇지만 맨 마지막 1개, 2개 조항은 세르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자존심이 상하는 조항이었거든요. 뭐냐면은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오스트리아가 재판을 하겠다. 두 번째, 재판을 하는 것은 오스트리아 재판관이 세르비아로 가서 그 땅에서 재판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세르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주권을 포기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요. 그래가지고 세르비아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앞에 8개는 내가 다 우리가 받아들이겠는데 뒤에 무슨 뭐 오스트리아 판사가 우리 세르비아 땅에 와가지고 우리 세르비아 국민을 재판한다고? 이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냐면 일단은 최후 통첩은 핑계였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를 먹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최후 통첩이 7월 23일 저녁 6시에 최후 통첩을 줘요. 그러니까 1914년 7월 23일 저녁 6시. 그런 다음에 48시간 안에 답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아니 국가의 존망이 달린 그런 일을 뭐 이틀 만에 해결하라? 이거는 싸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전쟁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세르비아가 어영부영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로부터 5일 후죠. 1914년 7월 28일 드디어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전쟁을 하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세르비아가 침공당하면 똑같은 슬라브 국가인 러시아의 참전은 자동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바로 이틀 뒤 7월 30일 러시아가 총동원령을 내려요. 총동원령은 뭐냐면 전쟁을 바로 시작하다가 아니라 전쟁하기 위해서 병사들 다 모아! 물자 다 모아! 이게 총동원령이거든요. 자, 봐봐요. 일단은 세르비아의 뒤를 봐주던 러시아가 7월 30일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그럼 독일은 어떻게 할까요? 우린 끼기 싫어. 오스트리아 너희들끼리 잘 해봐.가 아니라 자존심 상하잖아요. 뭐야? 러시아가 총동원령? 이 젊은 황제 빌헬름 2세 정말 확 그냥 똑같은 날 7월 30일 러시아가 총동원 내린 똑같은 날 야 도이칠란드 독일도 똑같이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빌헬름 2세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맙니다. 비스마르크가 만약에 현직에 있었다면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을 그런 행동인데 뭐냐? 1914년 8월 1일 독일이 빌헬름 2세 임마야가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지금부터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입니다. 자, 독일은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러시아와 독일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은 바로 국경 넘어서 쳐들어가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아까 그 러시아가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러시아가 땅덩이가 너무 커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저기 발트에 북유럽부터 저기 블라디보스톡 아시아까지 걸쳐있는 엄청난 대국이기 때문에 계산을 때려봤을 때 러시아가 총동원령을 내리면 군대를 모집하는데 적어도 7주가 걸릴 것이다. 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었거든요. 그래서 1차 대전 발발 직전에 독일에 이제 슐리펜이라는 그 참모총장이 있었는데 슐리펜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만약에 독일과 러시아가 전쟁을 벌인다면 러시아는 군대를 모으는데 한 7주는 또는 8주가 걸릴 테니까 먼저 프랑스와 러시아는 동맹이잖아요. 먼저 프랑스부터 아작을 내고
그 독일 병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프랑스를 먼저 아작을 내고 7주 내에 프랑스를 점령한 다음에 다시 군대를 빼가지고 러시아를 치자는 것이 슐리펜 참모총장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이 1차 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슐리펜 계획이라고 하는 건데 시작이 됐습니다. 독일군 다 모여. 오늘부터 슐리펜 계획을 시작을 할 것이다. 지금 옆나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러시아는 총동원령을 내려서 군대를 모집하는데 7주에서 8주 걸릴 것이야. 그 전에 우리 왼쪽에 있는 프랑스를 7주 안에 박살을 내버린 다음에 먼저 다시 우린 동부전선 가서 러시아를 칠 것이다. 슐리펜 계획 시작인데 이 슐리펜 계획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프랑스와 독일 국경을 잘 보세요. 프랑스와 독일 국경을 잘 보면 남부 지역은 프랑스와 독일이 맨살이 닿아 있거든요. 서로 국경이 닿아 있어요. 하지만 북부는, 그러니까 저기 바다 쪽으로 올라가면은 독일과 프랑스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애매모호한 소국들,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완충지대에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남부 지역은 프랑스의 전 병력이 다 배치가 돼 있겠죠. 국경지대인데 우리로 치면 DMZ인데,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약간 군대를 안 배치할 것으로 보이는 북부지대를 통과하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애매한, 죄도 없는 네덜란드, 벨기에 작살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벨기에 미안. 하지만 저 남쪽에는 프랑스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희 나라 먼저 박살을 내고 통과를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의 단점이고, 뭐냐면 그 당시 슐리펜 계획은 정말 1분 1초의 시간표까지 다 짜였어요. 그 당시 독일은 철도의 왕국이었거든요. 철도를 이용해서 프랑스로 이제 그 군대를 보내는데 외선이었어, 외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요. A역에서 B역까지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도착해가지고 몇 시에 출발. 그래서 뭐 병력을 얼마 싣고 어느 역에서 얼마 내리고 어떤 장비를 어디서 싣고 몇 시에 어디에 내리고 정확한 타이밍, 시간표를 촘촘하게 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독일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독일에서 수학 제일 잘하는 애들은 다 철도총으로 스카웃됐다. 그래가지고 1차 대전 내내 시간표 계산하다가 미쳤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촘촘하게 시간표가 짜여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번 기차가 출발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슐리펜 계획이란 건. 시작! 뿌뿌! 기차가 출발하면 황제도 스탑을 못 시켜요. 왜냐면 모든 계획이 다 이게 도미노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자, 1차 대전은 이렇게 해서 발발을 했습니다. 드디어 독일은 자기들은 최정예의 전쟁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슐리펜 계획, 뿌뿌! 기차를 이용한 계획. 근데 이때 참전한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참전하는 군인들이 그 당시에 그 개전 때 특히 슐리펜 계획에 따라서 기차 타고 가는 독일군 사진 보면 다 웃고 있어요. 병사들이. 왜냐하면 이 1차 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의 대전이 없었을 뿐더러 대충 싸움하다가 한 1개월, 2개월 하다가 그냥 it's over. 전쟁을 끝내는 게 전쟁 문화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쟁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군인, 그 당시 군인들은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었습니다. 포병, 기병, 뭐 기타 등등은 단순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아니에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포병과 기병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1차 대전 이전의 전쟁들은 어렵게 해서 훈련시킨 포병과 기병들 다 죽으면 안 되니까 대충 얼마 정도 희생이 있은 다음에 양쪽에서 서로 이쪽에서 그만합시다. 아 그래 잊지 마. 어머니 그만합시다. 네가 이겼지? 뭔 소리야. 내가 이겼지. 아유 알았어. 이렇게 하고 물러나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1차 대전 발발하자마자 그때 이제 참전했던 군인들 얼굴 보면은 웃고 참전해요. 거의 소풍 가는 표정으로. 나 잠깐 총 좀 몇 방을 쏘고 올게. 빠이빠이. 여보 곧 돌아와. 이때가 지금 8월이잖아요. 길어봤자 크리스마스 전에 돌아온다고 다 집에 얘기하고 떠났어요. 크리스마스 전에 돌아오는 것은 맞습니다. 단지 1914년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1918년 크리스마스. 2천만 명이 죽고 난 다음 크리스마스에
돌아오죠. 슐리펜 계획이 발동이 됐어요. 독일에서 병사들, 웃는 병사들을 싣고 삐삐 벨기에로 출발합니다. 북부죠. 출발을 했는데 벨기에를 돌파를 해버려요. 왜냐면 벨기에는 군대가 없어. 그냥 돌파야. 그냥 통과하세요. 대신 우리는 건드리지 마세요. 통과한 다음에 프랑스 땅에 들어가요. 프랑스 땅에 들어가는데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파리에서 50km 떨어진 마른강이라고 있는데 삐짝 마른 강이 아니라 마룬5도 아니라 강 이름이 마른강이에요. 여기서 프랑스군과 처음으로 땅 부딪힙니다.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그런데 생각보다 프랑스군이 많아 쪽수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이, 우리 뒤에 기차 타고 오는 애들 없어? 이게 단데요? 뭐야? 슐리펜 계획 이게 아니잖아. 원래 슐리펜 계획은 독일군 전체 거의 100%의 병력이 다 기차 타고 와가지고 프랑스를 조져버리는 건데 다 어디 갔어? 어떻게 된 거야? 군인들 다 어디 갔어? 독일군 다 어디 갔어? 그때 빌헬름 2세가 어떤 스투핏한 결정을 내리냐면 임마야 진짜 빌헬름 2세가 보기엔 딱 이거예요. 이리 와봐요 장군들. 슐리펜 전 참모총장이 만들어놨던 슐리펜 계획 다 알겠는데 그 전군인들을 다 북부로 보내버리면 위험하지 않겠어? 지금 그 남부 프랑스 전선과 북부 프랑스 전선의 군대 비율이 얼마 정도 돼요? 폐하, 원래 슐리펜 계획에 따르면은 7대1입니다. 북부 통과하는 게 7, 남부 통과하는 게 1, 이 정도 비율인데요. 그렇게 추진할까요? 그거 말고 이 몰빵 때리면 집안 패가 망신한다고. 7대1이 아니라 한 3대1로 하자 우리. 3대1이요? 그러면 약간 슐리펜 계획이 어긋나는데. 하요 3대1로. 네. 그래가지고 슐리펜 계획을 빌헬름 2세가 다 뜯어고쳐놔요. 그래서 원래 한 50만의 군대가 벨기에를 통과를 해야 될 건데 한 10만만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마른강이라고 이제 그 파리에서 한 50km 떨어진 강인데 딱 프랑스 군대와 맞닥뜨리는데 생각보다 프랑스가 쪽수가 많아. 야, 왜 군대 안 와? 저기 빌헬름 2세가 슐리펜 계획을 바꿔가지고 원래 여기 오려고 했던 애들이 다 남쪽으로 갔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야, 일단 싸워. 돌격! 싸우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그 당시에 그 전선에 있던 사령관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우리가 1대1로 지금 대가리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진이 안 되니까 일단 삥 북쪽을 돌아가지고 뒤후방을 치자. 거기서부터 어떤 일이 나냐면 그걸 또 프랑스군이 파악을 했어요. 요것들이 삥 돌아가지고 우리 뒤를 치겠다.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독일군이 북쪽으로 5km 전진하면 프랑스군은 6km 전진하고 독일군이 7km 전진하면 북쪽으로 프랑스군은 10km 전진하고 누가 먼저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도버 해협 있지 않습니까? 거기 먼저 도착하나 경쟁 레이스를 펼쳐요. 먼저 찌뽕 도착하는 애가 이기는 거예요. 왜냐면 맨 먼저 북쪽을 점령한 애들이 돌아가지고 후방을 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를 1차 대전에 Rush to the Sea 작전이라고 하거든요. Rush, 달려가다 to the sea, 도보 해협으로. 그러니까 먼저 도보 해협을 찌뽕하는 사람이 이긴다. 우리 간다 했는데 이럴 수가. 공교롭게도 거의 동시에 도보 해협 해변가에 도착을 합니다. 프랑스군과 독일군.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돌아갈 길이 없어. 앞에 바다인데. 그래가지고 계속 지루한 공방을 펼치는데 독일군도 빵야 총만 쏘고 있고 프랑스군도 빵야 총을 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우리 땅 파가지고 여기서 숨어서 좀 지내다가 총 쏘고 다시 들어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괜찮다. 야, 땅 파. 독일이 시작했어요. 프랑스도 저 장군님 왜? 저기는 도이칠란드 애들이 땅 파고 숨어버리는데요? 지지 우리도 땅 파. 그래서 프랑스군도 땅을 파요. 이것이 바로 1차 대전을 상징하는 참호전의 시작입니다. 이 독일과 프랑스 전전선 저 밑에 남부부터 저 위에 북부 도보 해협까지 쫙 남북으로 양국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참호를 파는데 이게 지금도 참호가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현장 가보면은 참호를 판 길이를 다 더하면은 지구 한 바퀴를 돈다고 하죠. 지금부터 1914년 지금 8월부터 1918년 1차 대전 끝날 때까지 이 전선은 안 바뀌어요. 지금 땅 팠지 않습니까? 서로 양측이 마른강 근처에서 이것을 그 이름도 유명한 서부 전선 웨스턴 프론트라고 부르거든요. 이 참호전이 정말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쁜 쪽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1차 대전 이전의 전쟁들은 나름대로 약간 명예전쟁이었어요. 일본 말이지만 가우만 살려주면 후퇴해요 그냥. 그 당시에 그 1차 대전 이전의 전쟁 양상은 뭐냐면 thin red line이라고 해가지고 그 나폴레옹 군대 전투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횡렬로 좌우로 한 줄 길게 서요 병사들이. 그런 다음에 총을 들고 북소리에 맞춰서 진군을 해요.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총 들고 상대편도 진군하고 어디 숨어가지고 쏘고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군인으로서 명예실추다. 나는 총을 들고 노래 부르면서 가서 죽겠다 이거예요. 횡렬로 길게 양쪽 좌우로 쓴 다음에 앞에는 장교가 서요. 앞에. 왜냐면 장교는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총 맞아도 내가 먼저 죽겠다. 그리고 뒤에 그 일렬로 가는 그 군대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하사관들, 부사관들이 창 같은 걸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다가 뭘 하냐면 만약에 지금 빠빠라빠빠빠빠빠빠 총 들고 노래 부르고 가는 군사들 중에서도 겁이 나는 애가 있겠죠. 튀는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튀면 뒤에서 창으로 찔러버려요. 그래서 튈 수도 없어. 그래서 노래 부르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가 발포! 그럼 빠바바방 쏘고 좌우로 횡렬로 쭉 걸어가던 그 군대에 옥수 이빨 빠진 것처럼 비겠죠. 자리들이 이렇게 총 맞고 쓰러진 애들이. 그럼 뒤에서 충원돼요. 다시 빈자리 가고. 이런 식으로 전투를 벌이고 이 정도 죽었으면 됐다 하면 스탑하고 악수라고 화했던 것이 이제 명예전쟁이었는데 1차 대전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살육전이에요. 이 참호전 때문에 그런데 참호전 때문에 만들어진 게 뭐냐? 첫 번째, 철조망. 철조망을 쳐버려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때 이제 철강 기술이 처음으로 철을 길게 가늘게 뽑을 수 있는 기술을 발명을 했거든요. 이거로 철조망을 만들어버려요. 철조망이 얼마나 이게 그 무시무시한 거냐면은 기관총이 등장을 하거든요. 처음으로 1차 대전 때요. 기관총과 철조망이 만나가지고 최악의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뭐냐면 무조건 돌격. 지휘관들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얘는 구시대적인 마인드가 돼가지고 무조건 돌격하면 이기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돌격! 하다가 수천 명의 군사들이 철조망에 끼어요. 살아있는 채로 바둥바둥 왜 안 움직이지?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이 적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보기 좋은 먹기 좋은 그런 먹잇감인데 새로 개발한 기관총이 등장한 거거든요.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그때 지금 현재 계산으로 1분에 보통 기관총 한 발로 1분에 보통 100명에서 200명의 군사를 죽일 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드르륵 드르륵. 자, 그래서 그 당시에 1차 대전에 참전을 했던 군인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정말 전장에 나가면 총 맞아 죽고 폭탄 맞아 죽고 이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쇠꼬챙이에 찔려 죽을 줄은 몰랐다. 내 전우들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살육전. 기관총으로 정말 이 꽃다운 청춘들 200명이 동시에 쓰러져 나가는 것을 봤던 그 살육전. 1차 대전. 일단 철조망 등장했고 기관총 등장했고 몇 개가 더 등장해요. 탱크 등장하고 전투기가 등장을 합니다. 탱크는 근데 1차 대전에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농기구 트랙터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 탱크라는 걸 만드는데 별로 살상력이 없어가지고 이런 게 있더구나 라고 프로토타입만 만들었고 나중에 2차 대전 때 이것을 더 개발시켜가지고 탱크전이 이제 시작을 되죠. 전투기도 뭐 2차 대전 같이 뭐 일본군 제로 전투기 같이 그 신나는 공중전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 전투기가 정찰용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냥 무장이 당연히 안 돼 있겠죠. 뭐 비행기 무슨 정찰기인데. 그래서 프랑스군의 정찰기와 독일군의 정찰기가 서로 공중에서 만나면은 서로 경례를 했다고 해요. 싸우려고 해도 무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야, 적군기를 돌려보내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총이라도 몇 방 쏴봐라. 그래가지고 정찰기에 탄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권총을 갖고 타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처음 공중전은 드르륵 이런 기관총 싸움이 아니라 권총 싸움이에요. 그 우리가 보는 고개 비행은 다 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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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이러다가 지풀에 쓰러지는 일이 있었는데, 왜냐면 탕 쐈다가 이게 지 프로펠러에 맞은 거야. 총알이 팡 픽 와우. 그래서 이거를 뭐 개발해가지고 프로펠러의 그 도는 회전수와 기관총에서 나가는 그 탄환의 회전수와 그 비율을 맞춰가지고 프로펠러를 싹싹싹싹싹싹 통과하는 그 기술을 1차 대전에 개발은 하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공중전이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자, 서부전선은 이렇게 참호전이 시작이 됐어요. 서부전선에서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팠던 참호를 지금도 남아있는데, 가보면 두 나라의 그 국민성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독일군 참호, 그 당시 1차 대전 때 독일군이 팠던 참호 보면은 정말 칼같이 계산해서 딱딱딱 만들었어요. 수학 그 자체. 예를 들어가지고 밑에 숨어 있다가 프랑스군이 돌격한다 그러면 35초 내로 기관총을 들어가지고 쏘게끔 계산해가지고 계단까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식으로 완벽히 진짜. 그런데 지금도 프랑스군이 그 당시 만들어놨던 그 참호가 있었는데, 가보면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했을 정도로 지 마음대로 만들어놨는데, 그 당시 프랑스군 사령관이 굉장히 로맨티스트였나 봐요. 참호 안에 댄스홀도 있고 술집도 있고, 그거를 계획을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요쯤에 댄스홀 하나 만들어서 우리 주말에 춤추자. 야, 여기 단좀 높여가지고 가수 불러서 위에서 좀 노래 부르게 해. 연단 만들어 무대 스테이지. 스테이지 만들고 개판이에요. 어쨌든 서부전선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부전선, 독일과 러시아는 어떻게 됐을까? 원래 슐리펜 계획에 따르면 한 7주 8주 걸릴 걸로 생각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총동원하는데 쫙 멀리 시베리아에서부터 데리고 와야 되니까 애들을. 그런데 러시아군이 생각보다 빨리 군동을 해가지고 밀려오네? 빌헬름 2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와우, I am your dad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무슨 조치를 취하냐면 오스트리아한테 SOS를 때려버려. 밑에. 야, 오스트리아! 왜요? 독일 형님 왜 부르셨습니까? 딸랑딸랑. 너희가 지금 동부전선 가가지고 너희들이 러시아 막아. 안 되는데요? 왜 안 되면 너희들 때문에 시작한 전쟁 아니야? 안 돼요. 우리 더 바쁜 일이 있거든요. 뭐가 더 바쁜데? 독일은 너희들이 슐리펜이고 나발이고 그것 때문에 프랑스 끌어들이고 러시아 끌어들였지만 선전포고 먼저 한 게 독일이잖아요. 난 몰라. 우리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우리 오스트리아는 저 나쁜 놈 세르비아만 떼찌 하면 끝이에요. 다른 건 몰라요. 전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세르비아를 치러 남쪽으로 내려가 버려요. 오스트리아군이.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구들 때문에 시작한 전쟁인데. 야, 오스트리아. 왜요, 형님? 어차피 망한 이번 생은 아웃이야. 이왕 아웃된 거 난 너희들 예전에 프로이센과 전쟁 기억 안 나나 보네. 이번에 또 발라버릴 거야. 우리만 안 죽어. 어차피 진 게임이라고 하면 너 물귀신 몰라? 워터고스트? 너희도 아작을 내버릴 거야. 어머야, 독일 형님이 진심인가 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형님의 말을 듣고 우리 오스트리아군이 동부전선 가서 러시아를 막겠답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동부전선으로 가는 기찻길이 없어요. 뛰어갈 순 없잖아. 그래가지고 세르비아로 출발한 오스트리아 주력 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독일과 약속을 한 것은 세르비아로 내려가는 길에 세르비아까지 가지 말고 빠져서 러시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철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일단 세르비아까지 가야 돼.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세르비아까지 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가서 러시아로 올라가야 돼요. 독일 형님,
가려고 해도 이 방법밖에 없어요. 양해해 주세요. 야, 좀 빨리 밟아. 기차 속력 좀 더 내. 세르비아의 오스트리아 주력 부대가 도착을 합니다. 그렇지만 독일과의 협정에 의해서 거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근데 세르비아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너가 어딜 가든 말이야. 너 지렁이 밟아봤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야. 우리 세르비아 너희들이 쳐들어올 때 준비 다 했어. 죽더라도 우리 한 명 죽을 때 너희들 2명 죽이고 일당 이 정신 모르냐? 세르비아 국민들이여. 왜? 오스트리아 저것들이 쳐들어온다. 알겠지? 여기 세르비아 군대 여러분, 우리는 너희들이랑 너가 콱 그냥 짬밥도 너희들이랑 싸운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찍고 여기 없어가지고 다시 우리 북쪽으로 러시아로 가는 길이거든. 그러니까 시비 걸지 말고 그냥 찌그러져 있어. 뭔 소리 하더냐? 세르비아까지 들어왔지 않느냐? 전쟁하러 온 거 아니야? 돌격! 여러분, 코너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물어요. 그래서 세르비아 입장에서도 이판사판이거든 지금. 여기서 오스트리아 주력 부대의 반이 날아가 버려요. 야, 남아있는 군대들 자 모아봐봐. 저 오른쪽부터 구호 시작. 1, 2, 3, 4. 5 어디 갔어? 죽었는데요. 병력이 이거밖에 없어? 그렇게 됐습니다, 대장님. 어쩔 수 없지, 야. 독일하고 약속한 것도 있는데. 자, 우리 러시아와 독일이 싸우고 있는 동부전선으로 가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스트리아 군이라면 사기가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너무 멀리 왔어요. 기차 타고. 엉덩이 뼈 다 나가고 자기는 전쟁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르비아에 들어가서 반토막 나버리고 후퇴를 하는 상태에서 지금 전장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저기 대장님 앞에 러시아군이 있는데요. 어쩔까요? 어쩌기는 총 쏴! 탕탕탕탕! 그때 독일군과 맞서 싸우고 있던 러시아군이 야, 쟤들 뭐고? 쟤들이요. 저기 지금 오스트리아군 같아 보이는데요. 근데 와들이 얼라들들이 다 거짓거 가지고 모르겠는데요. 총알도 없어 보이는데 어떡할까요, 대장님? 야, 저 쏴버려 그냥. 알겠습니다. 러시아군, 네, 저기 거짓꼬라지로 온 저기 오스트리아 그 걸베이들 저 쏴버리. 그래가지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오스트리아 군대는 발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전장까지 온 군대 그리고 또 후속 군대 통틀어가지고 오스트리아는 전체 병력의 3분의 1을 이때 날려버립니다. 그 이후부터는 오스트리아는 군대로서의 기능을 완전 상실을 해버려요. 지금부터는 동매북이 돼버립니다. 자, 이제 동부전선까지 얘기가 됐는데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지루해요. 하지만 지루한 거를 재밌게 만들어드리는 것이 또 썬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중에서도 재밌는 전투 몇 개를 제가 다음 시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대가 되시죠? 저도 기대가 돼요.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행복하시고 여자친구 없으신 분들은 빨리 연애하세요. 바이바이.